네,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1학년 과학책입니다. 과학 교재는 이렇게 보이시죠? O2 1학년 1학기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돼서 서점에 가서 한 권 사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제가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시죠?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부할 때 이렇게 차례부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학기 동안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직권,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 파트 배우게 되겠습니다.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생물에 해당되는 파트 배웁니다. 화학 파트가 없긴 하네요. 그죠? 화학 파트는 2학기 때 화학 파트가 2개나 나옵니다. 2학기 때는 화학 파트 2개, 그리고 물리 파트 1개,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책 내용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시면 내용 이해가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변화 나오죠? 그리고 첫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나면 바로 옆에 개념 속속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속속 문제를 푸시고 모르는 거는 찍어서 안 찍어줘도 되네요. 선생님한테 몇 번 전화 통화할 때 몇 번 문제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보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요거 한 페이지 일단은 먼저 한 페이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설명해도 한 단원이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한 페이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 들으시고는 바로바로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특히 이성훈 아시겠죠? 네. 태훈이가 옆에서 잘 좀 감시하시고 형아야가 설명 잘 듣고 또 푸는지 잘 감시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직권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지구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죠. 외권까지. 자, 직권, 그리고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권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개가 되는 거예요. 지구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구개 속에 다섯 개의 권이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이 나중에 고등부 내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직권이 땅이죠. 수권은 물, 기권은 공기, 대기권이에요. 공기. 생물권은 모든 생명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외권은 지구 바깥쪽에 있는 우주 전체. 우주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권도 함께 지구계에 포함시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방금 했는 내용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제목이나 기억하면 돼요. 지구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다섯 개의 권이 존재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의 구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는 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땅이라는 것은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이 땅을 삽들고 파서 끝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구가 깊은 곳까지 깊이가 한 6,400km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봐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중심부까지는 약 6,400km 정도의 깊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외워놓는 게 좋아요. 6,400km.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팔 수 있는 땅의 깊이는 얼마 안 돼요. 한 11에서 한 13km까지 정도 팠다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상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파지도 않고 지구 내부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불덩어리일까? 딱딱한 고체일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쌤, 뭐 파고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코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코어. 시간 되시면 학교에서도 한 번씩 보여줄 거예요. 이거 과학 영화이기 때문에. 코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뭐 기계를 이용해서 땅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알겠죠? 들어갈 수 없는데 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속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직접적인 게 중요할까요? 간접적인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직접적인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근데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삽 들고 파는 거죠. 옆에 시추라고 나와 있죠. 시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시추법이라 그래요. 왜 나사처럼 생겨가 땅을 왜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막 돌리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추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팠는 게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죠. 11에서 한 13km 정도까지 판 기억은 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 무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추라는 것은 땅을 직접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6,400까지 알고 싶은데 10km 정도 알아갖고는 어림도 없죠. 두 번째는 화산 분출물 조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화산 분출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던 어떤 화산이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밖으로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 화산은 땅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땅 속에 어떠한 물질로 되어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화산도 그렇게 깊은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 30, 깊어도 100km 이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30에서 100km 이내에 있던 화산이 터져가 나왔기 때문에 깊은 곳 조사해도 한 100km, 그게 다잖아요. 그죠? 100이 다잖아요. 6,400까지는 뭐 어림도 없죠. 결국은 시추법이나 화산 분출물 조사 방법, 이 두 가지는 직접적이라서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알 수 있는 범위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좋을까요? 당연히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지진파의 분석이라는 것이 시험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진파 분석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 아기 있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 뭐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아들은 예전에 한 장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어떤 파동을 이용해서 속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다. 경상도 사투리는 효과적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서울말씨로 바꾸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이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지진파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진파 분석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지구계에서 직권 공부하고 있어요. 지구계에서 직권 공부하고 있는데 직권을 연구하는 것 중에서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간접적인 방법 지진파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간접적인 방법에는 운석 연구도 있죠. 운석 연구. 하늘에서 왜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우, 저 운석 비싸요. 전에 한번 그 운석 떨어진 적 있죠. 그래서 그 운석 주우러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난리였는데, 근데 운석은요, 그냥 덩어리 자체도 값어치 있을 수 있지만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곳에 떨어진 운석이다라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그 운석이 학술적인 값어치와 또 가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운석은 뭐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운석이 값어치는 건 딴 게 아니고 지구에서 있는 물질이 아닌 우주에서 들어온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운석이 그만큼 뭐 좋다라고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전에 보니까 TV에 진품 명품인가 할던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큰 돌덩어리를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거라면서 옛날에 조상님 중에서 한 분이 뭐 고을 원님을 하셨는데 그 조상님이 간직하던 것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면서 큰 돌덩어리를 하나 들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봐 달라 했더니 그게 운석이었어요. 그 돌의 값어치가 뭐 한 5천만 원? 그러면 실제로 팔리는 건 억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값어치 있는데 할머니는 그 돌을 어디에 쓰셨냐 하면 별로 쓸 데가 없으시니까 그냥 돌이니까 뭐 할머니 손주들이 놀러 오면 그 돌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말타기 하고 또 할머니 말씀으로는 뭐 전을 붙이면 전 붙인 거 거기다가 얹어 놓으면 기름이 쪽쪽 잘 빠진대요. 그러면서 전이 맛있다면서 야 5천만 원짜리 돌 위에다가 그저 전 붙인 거 기름 빼는데 썼다는 얘기겠죠. 그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운석이에요. 그래서 그 운석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지진파 분석입니다. 지진파 분석.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땅 속이 이렇게 생겼다. 지각, 멘털, 외핵, 내핵 이렇게 몇 킬로미터에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것까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직접 뭐 땅 속에 들어가 봐서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진파 분석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자, 지진파 파동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볼까요? 오우, 새로 만들어진 교재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졌어요. 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새로 나온 이 교재에는 지진파에 대한 원래 지진파 P파, S파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략 짧게만 얘기할게요. 자, 지진파에 지진이 뭔지 알죠? 땅이 막 흔들리는 거. 그러면 땅이 흔들리는 지진 중에서 P파 지진이 있고 S파 지진이 있어요. P파 지진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라는 물질을 모두 통과하는데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P파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막 빨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다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천천히 빨라졌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연구를 했어요. 이게 P파 그래프예요. S파는 마찬가지로 가다가 요 지점에서 갑자기 빨라지다가 뚝 떨어지고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파동에서 보게 되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 지금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구간을 멘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바로 땅 속의 물질인데
고체가 아니고 액체 상태예요. 액체라고 해서 막 너무 물컹물컹 어느 정도 액체 상태에 뻑뻑한 액체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액체 상태인데 이걸 외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요 지점에서는 다시 또 빨라지죠? 그거는 액체가 뭐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고체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과 외핵, 내핵인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요? 모호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호면. 사실은 길게 하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을 짧게 모호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알겠죠? 또 뭐 애매하다 해서 모호면이 아니에요. 그죠? 멘틀과 외핵은 대략 한 2,900km, 외핵과 내핵은 5,100km, 그리고 중심부까지 6,400km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진파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S파는 빨라졌다가 없어져 버렸죠. 왜? 액체를 통과 못하죠. S파는 고체만 지나다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로 된 어떤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권의 정상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지각이 있죠. 지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껍질이에요. 계란으로 따지게 되면 계란 껍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란 껍질. 계란 껍질처럼 얇은 지각도 얇아요. 근데 그 얇은 것 중에서도 대륙 지각은 조금 두꺼운데 평균 두께가 한 35km. 해양 지각은 더 얇아요.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좀 이따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다음 멘틀은 고체 상태이긴 한데 굉장히 두껍죠. 그죠? 2,900kg까지예요. 지구 전체, 이 전체 부피의 80%. 여기서 조심할 게 부피가 80%예요. 질량 아니에요. 부피예요. 알겠죠? 항상 과학은 시험 치다 보면 한 글자 싸움이에요. 부피냐, 질량이냐. 이렇게 초등학교 때하고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막 이렇게 야비하게 이렇게 내지 않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시험 문제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멘털의 제일 중요한 거는 부피가 80%, 질량으로 따지면 한 67%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피로 외우셔야 돼요. 질량 아니에요. 부피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멘털은 지각보다는 좀 더 무거운 물질인 감람암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감람암질. 예전보다 책이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책 내용 외울 게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외울 내용이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쉬워지고 있어요.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자꾸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외핵, 내핵이 있는데 외핵과 내핵은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어요. 철과 니켈, 암기하셔야 돼요. 철과 니켈. 특히 외핵은 액체 상태. 그러니까 직권에서 액체 상태인 거는 외핵밖에 없어요. 지각도 고체, 멘틀도 고체, 내핵도 고체인데 외핵만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핵이나 내핵이나 둘 다 철과 니켈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 그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상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물이 있습니다. 어항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항에 물이 있다면 이 물을 멘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쌤, 멘털은 고체인데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멘털이 고체는 고체인데 약간 젤리처럼 물컹물컹한 고체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약간 물컹물컹한 어떤 연약권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연약권을 자세히 배워요. 물컹물컹한 고체예요. 고체는 고체예요. 젤리 같은 고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맨털 위에 어떤 큰 두꺼운 나무도막도 떠 있고 작은 나무도막도 떠 있어요. 그러면 큰 나무도막은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겠죠. 작은 나무도막은 위로 조금 올라갈수록 밑으로도 조금 내려가겠죠. 요게 이제 큰 나무도막은 대륙지각에 해당되는 거고요. 작은 나무도막은 해양지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륙지각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질. 그에 비해서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 본 적 있죠? 제주도 가면 많잖아요. 그죠? 현무암질. 요번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에 뭐 화강암이 몸에 좋다고 막 사고 난리던데 밝혀진 바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강암질의 밀도는 2.7g per ml. 그 다음에 현무암질은 3.0g per ml 또는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적어도 돼요. 2.7, 3.0이니까 해양지각이 조금 더 밀도가 높죠. 그래서 얇고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잘못된 거겠죠. 자, 큰 나무도막도 물속에 요만큼 잠기고 작은 나무도막도 똑같이 잠기는 거. 이건 틀린 그림이죠. 큰 나무도막은 많이 잠기고 작은 나무도막은 적게 잠기고.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산이 높게 올라갈수록 밑으로도 어떻게 돼요?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아까 선생님이 모호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높은 산일수록 모호면은 어때요? 더 깊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당연히 에베레스트 산이겠죠. 그죠? 에베레스트 산 K1 봉우리겠죠. 그러면 그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만큼 모호면의 깊이도 깊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양지각 쪽이죠. 해양지각 쪽은 얕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경계면을 뭐라고 해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짧게 모호면. 지진파가 불연속 쪽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불연속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짧게 모호면이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 복잡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는 것 중에서 지진파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P파, S파의 특징하고 모든 걸 다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만큼까지는 배우지는 않고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렇게 강의를 올릴 건데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모르는 건 또 통화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